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이제 부재와 실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여기 있는 얘기 중에서 뭐 부재자는 좀 그렇고, 나중에 배우고, 실종 선고만 잠깐 얘기해 줄게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뭐, 굵직굵직하고만 보면 되지. 뭐, 전부 다 그 세부적인 거 보면 뭐야, 그러고. 실종 선고는, 부서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원래. 일단 실종 선고를 봐야 되는데, 이 실종 선고는 이제 보통 실종이 있고, 위난 실종, 특별 실종이 있는데, 보통 실종은 5년이고, 이제 특별 실종은 1년이에요, 원래. 이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애가 갑자기 역마살이 돌아서 아마존 밀림에 갔어요. 밀림에 갔어. 그러더니만, 소식이 조금씩 오더니만, 어느 순간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한 10년이건 20년 지나봐요. 그냥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20년 동안 소식이 없어.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죽었어? 죽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해? 그렇죠? 원래 사람이 시신이 발견되면 상관이 없어요. 죽었다고 확실하잖아요? 근데 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있는 죽은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걔는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보자고요. 지금 갑이 아마존 밀림 가서 20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럼 부인 을이 있고 자식 병이 있는데 재산은 또 많아. 상속돼요, 안 돼요? 죽어야 상속이 되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상속이 돼? 그리고 부인 을이 있죠? 재혼하고 싶어 이제. 그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남편인데 어떻게 재혼해? 그러니까 생사불명인 경우,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죠? 생사불명인 경우에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를. 법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실종 선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실종 선고라고 하는데,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간, 즉 일반적인 실종은 5년간 생사가 불명하면 실종 선고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실종, 이건 뭐냐면 위난 실종은 배가 침몰했어요. 항공기가 추락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항공기가 추락했어요. 쓰나미 일었어요. 자연재해 일었어요. 그 마찬가지. 배가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시신이 발견되면 사망한 게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근데 시신이 발견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디 무인도에 살 수 있잖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위난 실종, 특별 실종인데 그건 1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실종 선고 신청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갑이 2000년 5월 1일 날 최후 소식이 왔어. 2000년 5월 1일 날 최후 소식이 왔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끊겼어. 그러면 소식이 끊겼으니까 몇 년? 보통 실종이니까 몇 년? 5년이죠. 그럼 2005년 5월 2일이 되면 5년이 지나가요.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실종 선고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가 청구를 해야 돼요. 실종 선고는 반드시 일정한 자가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권자는 누구냐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예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해야 돼요. 이때 이해관계는 법적인 이해관계를 얘기하지 사실상 이해관계는 얘기하지 않아요. 즉 친구는 실종 선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친구는 안 돼. 왜? 걔는 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상 이해관계니까. 그러니까 뭐 채권자든지 채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친구는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에 사실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보세요, 이제.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생사불명이야. 그러면 아버지 정 실종 선고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함정이에요. 없어요. 왜 없냐면 얘가 죽으면 상속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받지 얘는 안 받잖아. 얘가 죽으면 상속은 이렇게 받잖아요. 얘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 죽음과 얘는 관련이, 법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보면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을 때에는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왜냐면 얘가 죽은 거고 얘는 상속받은 게 없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얘들은 상속받겠지만 그러니까 얘나 얘는 실종 선고 신청할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원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검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5년 5월 1일 날 저기 있죠? 자, 보세요. 그럼 2005년 5월 2일 되면 5년 지나죠? 그러면 쟤들은 이 이후에 언제든지 실종 선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2006년에 7월 1일 날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해요. 실종 선고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신청하면 법원은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실종 선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6개월 동안 갑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공고해요. 그 여러분들이 보면 이걸 공고하는데 여러분 자꾸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요. 저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면 가끔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실종 선고 신청이 나와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요. 잘 안 보지만 공고하고 6개월 동안 아무 말 없으면 법원은 실종 선고 신청. 6개월 동안 아무도 얘기 없죠? 그러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실종 선고를 결정하면 이게 중요한데 실종 선고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자,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간주돼요. 본다예요. 실종 선고 효력은 실종 선고가 나는 순간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본다가 이제 간주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가 2007년에 1월 5일쯤에 이때 실종 선고 나잖아요? 실종 선고 나면 이때 죽은 게 아니야. 이때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종 기간 만료 시.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2005년 5월 2일. 이때 죽은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때 죽은, 실종 선고 났을 때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걸로 간주가 돼버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실종 선고 났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은 거예요?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박탈하는 거 아니고 실종 선고 효력은 종래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효력만 소멸해요. 소멸하고 공법상 효력은 소멸하지 않아요. 사법상 법률강령만 종료되지 공법상 법률강령은 종료되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보세요. 실종선고 났죠. 대한민국 법원에서. 근데 사실은 걔 아마존 밀림에 살아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실종선고 났잖아요. 생사불명이라고. 근데 사실은 아마존에 살아있는 거예요. 걔. 그럼 걔는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권리능력자지. 대한민국 법원에 실종선고 났다 하더라도 걔는 살아있잖아. 걔는 권리능력자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실종선고 나도 걔가 한 계약은 유효한 계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실종선고 났죠. 돌아왔어. 컴백. 드라마에 많이 보이죠? 돌아왔어.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실종선고 났는데, 20년 지나서 실종선고 났는데, 죽은 게 간주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마존에 돌아왔네, 살아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 당연히, 너 왜 너 죽일 순 없잖아. 걔 권리 능력자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실종선고 효력은 뭐라 하냐면, 여기 뭐라 하냐면, 종래의 주소지를 주시하는 분은 뭐만? 사법상의 효력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소 있죠? 살고 있는 주소? 그 주소를 중심으로 사법상 법령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얘 권리능력자야, 아니야? 권리능력자니까 새로운 주소 만들어 새로 살면 돼. 새 살면 돼요, 한마디로 하면서. 새 살면 사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 없애야지, 이제. 없애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얘기냐. 실종 선고 났단 말이에요. 그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제. 살아 돌아오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되면 실종 선고 효력이 바로 번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아 돌아와도 실종 선고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요. 걔는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종래의 주소지에서는. 종래의 주소지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실종 선고 났잖아요? 그럼 얘는 얘하고 재혼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망나니 같은 놈이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뭐 B한테 팔았어, 땅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애가 컴백 돌아와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괘씸한 놈들 전부 뒤집어 버려야지. 이거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취소 신청을 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소급해서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부활하는 게 있고 돼버리고 다시 얘는 예금 만원이 되고 땅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새 삶을 사는 거죠. 종래의 주소지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주소지 만들어 새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제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실종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 이제 생활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일단 실종 선고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취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는데 일단 요거 정도. 그래서 실종 선고는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위헌 실종은 1년이에요. 보통 실종은 5년이고 위헌 실종은 1년이에요.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 판결이 나와야 돼요. 결정이 나와야만 실종 선고가 돼요. 그럼 실종 선고가 되면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강령이 종료되고 공법상 법률강령이 종료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권리력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72페이지를 볼까요? 실종 선고의 사망의 개연성이 큰 부재자에 대해서 사망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정 사망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닌 경우에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 관계여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요건 첫째, 부재자가 생사불명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실종기간의 경우에 첫째, 보통 실종은 5년, 위나 특별실종, 선박 이런 거죠? 1년 나와 있죠. 3번,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본조의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와 있죠. 그 판례도 있는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조금 보시면 되고 네, 공익최고 해야 되고 실종선고 효과 첫째 사망 간주 언제? 실종기간 만료시 그러니까 5년 되는 순간 죽은 걸로 본다. 사망 간주의 범위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만이 종료되며 권리 능력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 두 번째,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법상 법률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나 돌아와 맺은 법률관계, 새로운 주소에서 법률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실종선고의 효력이에요. 재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학생 하나가 나한테 뭘 하나 가져왔는데 그 실종선고였는데 1920년에 행사불명이었어요. 실종선고는 90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불명인 때가 20몇 년이었고 실종선고 결정된 건 90몇 년이에요. 죽은 건 25년이야. 그러면 실종선고를 90년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한 거니까 20년부터 5년이니까 25년이 죽는 게 보이죠. 그게 이제 왜 복잡해지냐면 상속 때문에. 상속이 있죠. 상속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5년에 죽게 돼버리니까 25년 당시 1925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이 정해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이 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지금 상속 어떻게 되냐면 바뀌었나? 아직 안 바뀌었을 텐데 상속은 어떻게 가냐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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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예요. 배우자는 얘들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하기 때문에 1대 1대 아니야 이게 아니지 잘못했다. 상속분은요 배우자는 자식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가산해요.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2, 3이에요. 계산할 때 이게 법정 상속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3명 있고 부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3에다가 더하면 얼마? 9죠.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이렇게 가져가요. 계산 상속을.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이래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속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장남이 상속분이 많았어요. 장남이 상속분이 많았고 또 그 전에는 또 여자들은 상속분이 없었고 막. 그래서 법이 틀려요. 1920년대 당시의 법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한마디로. 막 20년에 죽었으면 20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관계가 되게 복잡해져요.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속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죠. 근데 조만간 또 바꿀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상식 좀 알면 좋은데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유언을 하는데 큰아들 저 망나니 같은 놈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죽어버렸어. 유언으로. 그럼 큰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내가 유언했어. 유언으로 큰아들 저 망나니 같은 놈은 큰아들 마누라 이 망나니 같은 마누라는 한 푼도 주지 말라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누라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받을 수 있어요.
뭘 받냐면 유류분을 받아요. 법정 상속분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류분. 직계 존속은 3분의 1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외에 그다음에 없고 이렇게 있어요. 유류분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걔한테 상속하지 마라 해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받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류분권이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실종선고 취소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그러면 동시 사망에 취약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민법 3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나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을 어떡한다? 추정한다. 그럼 입에 붙여놔야 돼요. 동시 사망의 뭐예요? 추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시 사망의 추정. 아까처럼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으면 일가족, 아빠, 아들 같이 죽은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게 나라마다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동시 사망 추정인데 프랑스는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죽었대요. 걔들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죽은 걸로 간주해요. 걔들 추정해버려요. 걔들은. 우리나라는 평등한데 걔들도 그래. 보시면 되죠. 나라마다 좀 틀려 이건.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부터 법인 나올 텐데 법인은 뭐 별로 지금은 볼 게 없는데 법인의 기초적인 개념만 가르쳐줄게요. 자, 대한민국 법사에서 권리 능력에 관한 자는 뭐가 있냐면 자연인과 뭐가 있다면 법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고 법인은 법으로 만든 사람을 법인으로 해요. 그래서 법으로서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게 법인이고 법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공법인, 사법인도 있고 근데 되게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이렇게 두 가지여서 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이때 영리법인은 뭐고 비영리법인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영리법인은 영리, 즉 돈벌이를 추구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해요. 비영리법인은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학술, 기회, 종교, 자선 그 외에 목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야? 회사예요. 회사가 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법에. 자, 회사 만드는 게 뭐예요? 왜 만들어요?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건 주식회사밖에 없죠, 거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회사가 있어요.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원래. 근데 합자회사와 한명회사는 이제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 보니까 거의 보기 힘들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회사의 99%는 주식회사. 한 1%는 유한회사죠,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몇 명? 50명 미만인 경우. 50명 미만인 경우에 이제 유한회사인데, 유한회사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택시회사 있어요. 가끔 여러분 택시회사에 택시 있잖아요. 영업용 택시 말고, 그 법인 택시. 가다 보면 무슨 산업에서 가로 열고 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걸? 유라고 되어 있는 게 유한회사예요. 유라고 되어 있는. 아니면 이제 주류. 술 나르는 데 보면 가끔씩 무슨 주류가 가로 열고 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유한회사예요. 그게. 아무튼 그 회사가 바로 영리법인이고 얘들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인이죠?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명의의 땅, 삼성전자 명의의 통장, 삼성전자 명의의 건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4명의 건물 있듯이. 그 다음에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죠. 이것은 민사법이어서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예컨대 사단법인 KBO 한국야구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그 다음에 요즘에 보냈던 재단법인 미르재단 K스포츠 다 재단법인이죠. 그런 것들이 비영리법이죠 원래. 그래서 영리법인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얘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게 민법이니까 비영리법인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은요 또 2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법인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은 뭐고 재단법인은 뭐냐 때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사단법인이에요. 사람들로 만든 법인은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단, 돈으로 만든 법인이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만든 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된 건 사단법인이고 재산을 내놔서 만든 법인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 호화마트홀, 재단법인 K스포츠 뭐 나오죠. 그거. 근데 사단법인 흥사단, 사단법인 KBO 뭐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인은 사단법인이고 그 다음에 재산, 돈으로 만든 법인은 재단법인이에요. 근데 요거 할 때에 나중에 또 배우긴 하는데 미리 좀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개념이 좀 있는데 어차피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일단 미리미리 보자고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법률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라고요. 나의 생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도행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뒤에 나와요. 지금 뭐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자, 법률행위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 세 가지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데 법률행위 그럼 셋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단독행위하면 계약하면 합동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뭐고 계약은 뭐고 합동행위는 뭐냐 할 때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하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예요. 근데 계약과 합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계약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고 합동행위는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법률행위란 뭐에 의해서? 나의 머릿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고 여기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집을 주고 둘째 아들은 현금 2억을 줘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나의 생각 얘기했어 안 했어? 의사표시 했죠? 그럼 상대방인 큰아들, 둘째 아들은 좋아요, 싫어요 얘기해도 큰아들은 집 받을 권리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내가 유언장에다가 큰아들은 집을 주고 둘째 아들 현금 주라 했잖아. 그럼 큰아들, 둘째 아들이 좋아요, 싫어요 얘기해도 큰아들은 집 받을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째 아들은 돈 받을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혼자 얘기했는데 상대방한테 권리가 발생했어요. 법률행위란 의사표시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가 법률행위고 그런데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유언 같은 경우에 나가 큰아들 집 줘, 둘째 아들 돈 줘 얘기하면 상대방이 좋아요, 싫어요 얘기 안 해도 집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걸 말하면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을까? 미성년자가 계약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취소된 거야 안 된 거야? 취소야 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이 안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취소된 거야 그거 그냥. 끝난 거야 한마디로 해서. 나 혼자 얘기했는데 끝났어. 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그럴 수 없었던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거 뭐냐면 단독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인데 이때 합동행위는 뭐냐면 단체를 편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하는 게 저 계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하는 게 계약이라고 사실은. 자 보자고요. 요 앞에 내가 옷 하나 사러 갔어요. 티셔츠 하나 사러 갔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3만 원이요 한다는 거죠. 그럼 아줌마는 그 티셔츠를 3만 원에 팔겠다고 뭐라고 했어요?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무조건 3만 원 사야 돼?
사야 될 권리 의무 있어요? 만약에 내가 3만 원 사야 되는 권리 의무가 있다면 그건 단독행위가 돼버려요. 난 아니죠. 그럼 난 얘기하지. 너무 비싼데요? 25,000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줌마는 25,000원, 나는 의사 표시했죠, 나의 의사. 그럼 아줌마는 25,000원에 팔아야 될 권리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그러면 아줌마는 3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25,000원을 얘기하고 있죠. 의사의 합의가 없는 거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죠. 아줌마가 28,000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내가 28,000원 오케이 했어요. 그럼 28,000원에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28,000원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 합치가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한 거고 나는 아줌마한테 28,000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아줌마가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옷 줘야 될 권리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근데 아줌마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고 내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고 이해가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아까 했죠. 합동행위는 단체 설립행위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도 이거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개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써먹을 개념인데 단독행위도 원래는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차이점은 뭐냐면 도달을 요하느냐 무효하지 않느냐. 즉 상대방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느냐 이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몰라도 되는 것은 상대방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처럼 제한여자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취소해야 하면 끝난 거지. 그럼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죠. 취소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건 몇 개가 없어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냐? 유언이에요. 아까처럼 큰아들은 집을 줘라, 둘째는 돈 줘라. 나 유언했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큰아들, 둘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필요 없죠. 나중에 까면 되는 거죠, 유언자. 그러니까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아까 재단법인은 뭐라고 해서 재산만 내놓는다 했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재단법인 가서 유언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포기 뭐 이 정도가 원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뭘까요? 단체 만드는 거 아니야. 단체 설립행위 합동이에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합동이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어이고 틀려요 이게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인 성격이에요 사실은. 자 일단 좀 볼까요. 101페이지에 보면 총설을 해보죠. 법인이란 자연이 이외에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법인에는 사단법인이 있고 뭐가 있다? 재단법인이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법인의 종류에서 2번에 보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거기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다. 상법상 회사가 대표적이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사원의 이익을 위한다. 따라서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회,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영리법인은 상법에 전을 받고 비영리법인은 뭐에 전을 받냐면 민법에 전을 받는다. 자, 근데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하는 경우가 있죠.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걔들을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할 때 그걸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뭔 소리냐면 학교법인, 영리법인이야 비영리법인이야? 비영리법인이죠. 학교법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학교법인도 우유사업 해요 안 해요? 연세우유, 삼육우유 있잖아. 건국우유 있잖아. 그쵸? 학교법인이 무슨 빌딩 임대업도 해. 그쵸? 그럼 학교법인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거 영리법인 되는 거냐 하는 문제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학교법인 돈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나오지만 영리법인은 구성원한테 이익을 분배해요. 구성원한테. 자, 그럼 주식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돈벌이죠? 그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회사의 주는 누구예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는 누구야? 주주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이건희도 주주에 불과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회장님 얘기하지만. 주주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이익을 나눠줘야 돼, 말아야 돼. 나눠주는 게 뭐야? 배당이에요. 우리나라는 배당에 별로 관심 없고 주가에만 관심 있는데 원래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배당이.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거 안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잖아. 이익을 벌어서. 그쵸? 근데 학교 법인은 영리사업 하죠? 구성한테 돈 나눠줘? 안 나눠주잖아. 구성한테 나눠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영리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한테 이익을 분배하냐 분배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법인은 사단법인이고 재산으로 만들어진 법인은 재단법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게 권리능력은 사단인데, 잠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개념만 좀 가르쳐 줄게요. 권리능력은 재단은 별로 필요 없고 권리능력은 사단만 좀 알면 되는데, 자, 권리능력은 사단은 뭐냐면 나중에 배웠는데 법인이 되려면요, 법인 등기부를 하고 있어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만 법인이에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터넷 봤다 해가지고 대법원 가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있죠. 거기 누르고 들어가면 등기가 크게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 등기는 크게 법인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요. 부동산 등기부는 다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인이지,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면 그건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법인이죠. 등기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등기소가 찾으면 나와요. 대표이사가 누구고 자본이 얼마고 다 나와요. K스포츠 미르재단은 등기부에 등기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지. 재단법인인데. 그쵸? 아, 재단법인이잖아 그거. K스포츠 미르재단 전부 재단법인이죠? 등기부에 등기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등기가 안 되면 법인이 아니에요, 원래. KBO 한국야구협회 걔도 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이거든.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법인은 등기 안 돼 있어서 그 법인이 아니야. 예. 근데 법인처럼 단체성도 있고요. 구성원도 있고요. 규약, 법인은 규약이 있잖아요. 규약도 있고 다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법인하고 실체가 똑같아. 그래서 사람도 있고 구성원도 있고 규약도 있고 다 있는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종중이나 교회예요. 내가 종중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김씨 무슨 파, 이 종중 하고, 여러분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중도 종중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종중 규약 있잖아. 규약 있고, 그 다음에 종중 규약 있고 종중원이 있죠. 그 다음에 종중 대표자도 있고. 근데 종중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대부분 교회도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규약 있잖아. 교회 규약, 교회 헌당이라고 하죠. 뭐 있지. 그 다음에 목사님 대표자 있잖아. 그 다음에 신도들도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권리능력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사단은 실체를 갖고 있지만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걸 권리능력은 사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의 법률 강의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자 보자고요. 지금부터 요것만 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명의 땅은 누구 거예요? 삼성전자 단독 소유죠. 그러면 무슨 교회 땅은 누구 거예요? 무슨 종중 땅은 누구 거야? 종중이나 교회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뭐라고 하냐면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 형태예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김씨 무슨 파에 땅 팔아가지고 그 땅값 나와준다고. 그래서 원래 법인은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종중은 권리 능력자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누가 권리 능력자면 종중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 능력자일 거 아니야. 종중은 아니지만 종중 구성원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의 공동소유를 본다고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얘들의 소유 형태는 총유라는 공동소유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종중이나 교회는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능력이나 소송 능력, 다른 말로 당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등기 능력이나 당사 능력, 소송 능력은 인정해줘요. 우리 법에 의해서. 그래서 얘들은 원래 권리 능력은 없지만 소송 능력이나 등기 능력은 인정해줘요.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A 종중에 땅이 있죠. 그러면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A 종중에 땅이 있잖아요. 등기부에 등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등기해야지. 나중에 배울 텐데, 여러분 물건 보시는 다음에 배울 텐데,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종중의 땅을 등기해야 되는데, A 종중 땅은 누구 땅이야? A 종중의 구성원의 공동 소유라며. 그럼 구성원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야. 종중이원이. 그럼 김모 씨 하다가 양반 하나 가셔. 그럼 지워. 10,000명 쓰려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김씨 무슨 파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김씨 무슨 파 명의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무슨 김씨 무슨 파게 아니라 그 종중에 뭐 거? 구성원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옆에 우리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재산은 누구 거야? 교회 구성원들의 신도들의 공동 소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집을 침범해서 경계를.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 될 거야, 내가. 그 원고는 나죠. 그럼 피고는 누구야? 그 땅은 누구 거야? 종중께 교회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거 아니에요. 그럼 원고는 나고 피고는 누구냐면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그럼 신도가 20,000명이야. 그 원고는 나, 피고는 몇 명? 20,000명. 잠실운동장에서 소송 얘기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면 쟤들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나, 피고는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명으로 등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피고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얘기죠. 그래서 102페이지에 보면 권리금은 사단하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 등기를 구비하지 않아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성립 요건 및 법적 지위에서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줄 보면 재산 관계는 구성원 전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유다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마지막 줄 보면 권리 능력은 없으나 당사 능력, 즉 소송 능력하고 등기 능력은 인정한다 나와 있죠. 그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없는 재단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법인의 설립, 뭐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하는 거니까. 107페이지 잠깐 볼까요? 107페이지에 보면 거기 맨 위에 법조문 2개가 나와 있죠. 사실은 이게 물권법에서 배우는 건데, 107페이지 맨 위에 있는 법조문 2개. 이게 사실은 물권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공부할 때도 이걸 알아야 이해가 편해요. (186조) 법률 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있고, 187조 법률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있는데, 자, 이 2개의 법조문은 이걸 모르면 우리나라의 물권법을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물권법을 배울 텐데, 이 2개의 법조문을 모르면 물권법을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럼 일단 법률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법률행위가 뭐라 했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단독행위나 계약이나 합동행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 이런 게 법률행위인데, 단독행위, 계약만 하면 돼요, 사실은. 자, 그럼 보자고. 어떻게 돌아가나? 간명의 땅이 있어요, 등기된 땅. 을하고 갑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네요. 자, 그럼 186줄 보세요. 뭐라 해야 되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107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107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검은 저 법조문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187조 상속, 공용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야, 사실은. 자,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돌아가? 법률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뭘 해야만? 186조. 법률행위를 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등기해야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라고 얘기해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봐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 사고 파는 계약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 안에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 안에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들어있어요, 안에. 매매 계약 안에 있는 소유권 이전의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매매 계약, 즉 물권행위만 있으면 을은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우리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려면 물권행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등기도 돼요. 그래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만 소유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률에 대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부터. 을이 또 병한테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팔 수 있죠? 그러면 팔기만 하면 소유자예요, 등기야 소유자예요? 등기야 소유자예요. 등기하면 소유자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 의사무능력이야. 아니면 제한능자야. 그럼 제한능자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에는 뭐예요? 무효죠? 그렇죠?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의사무능력이면. 무효죠? 그럼 물권행위 뭐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있는 거 없는 거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얘는? 얘 등기 보고 계약했잖아. 왜 사잖아. 소유자야, 아니에요? 소유자일까, 아닐까? 어? 소유자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 그걸 깨야 돼,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등기만 있으면 무조건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등기 믿고 거래했죠? 소유자 아닐 수도 있어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등기를 믿지 마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법자에서는 등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물론 대부분 제도 돼 있죠. 근데 안 된 것도 잘못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온팡 뒤집었어요. 지금 보면 아까 뭐냐면 물권의 F와 등기. 자, 내가 미리 가는데 자, 항상 똑같아요. 법은 내 1년 내내 그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7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항상 똑같아요. 권리자로부터 넘어가면 뭐겠어요? 권리자로부터 넘어가면 뭐겠어요? 내가 권리가 있어. 그럼 내 권리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권리자로부터 넘어가면 권리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어. 나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는 사람은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권리자로부터 넘어가면 권리자인 거고 무권리자로부터 넘어가면 무권리자인 거예요. 누구도 자기가 가진 권리 이상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의 권리 갖고 있으면 이것만 넘길 수 있는 거지 이 이상을 넘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원래 계약했죠? 등기 넘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무효죠? 그럼 얘 권리자야, 무권리자야?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해야 되는데 물권행위가 없으니까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권리자고.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등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무권리자예요. 이거 무조건. 권리자부터 넘어가면 권리자, 무권리자.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팔렸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까지 갔잖아요. 저요, 미성원자거든요. 취소할래요. 그럼 권리자, 무권리자?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럼 그 다음은 무권리자. 소유자. 얘가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권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물권행위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있어야 돼. 물권행위만 있어. 소유자 안 돼요. 등기만 있어. 소유자 아니에요. 어차피.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187조. 뭐라고 했냐면 187조에 법률의 규제한 물권 분야에서 상속, 판결, 경매, 공용 징수, 기타 법률에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187조에. 자, 그럼 보자고요.
갑명의 땅이 있어요. 갑명의 땅이. 갑이 죽었어요. 갑이 소유자죠? 을은 상속인이에요. 그럼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등기 안 해서 소유자일까요? 아버지 돌아갔죠? 상속인이 나밖에 없어. 그럼 내 명의로 등기하면 될 걸까? 등기 안 해도 될 걸까?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이거 뭐라 했어? 상속, 판결, 경매, 공인수, 기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건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땅은 등기 안 해도 누구 땅? 내 땅이에요. 내 땅.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내 땅이야. 근데 얘가 자 아버지 죽었죠? 돌아갔죠? 등기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법적인 소유자는 얘예요. 근데 얘가 병한테 팔 수도 있잖아. 내 땅이니까. 일단 팔아서 해라. 어떻게 해라? 지명으로 등기하고 팔았으니까 매매 플러스 등기 해야만 병이 소유자 된다 이거야. 지금 187조가.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건물 등은 등기를 요하는데 상속, 판결, 경매, 공인인수, 기타 법률에 규정한 물건물 등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완용 명의의 땅이 있어요. 그럼 이완용 명의의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이완용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 지 오래됐죠? 벌써 백골이 신도됐죠 한마디로 해서. 그럼 걔는 권리는 여자야 아니야? 아니 이제 죽었으니까.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법적인 소유자가? 후손들이에요. 법적인 소유자는 후손들이에요 당연히.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상속된 거거든 한마디로 해서. 상속에 한 물건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완용 명의 땅은 그 후손들 땅이에요. 당연히 소유자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완용 후손들이 소송지게 가지고 내 땅이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뜸한데 몇 년 전에 그랬죠. 조상 땅 찾기 운동. 그거 가지고 대박 난 사람 몇 명 있는데 조상 땅 찾기 운동. 즉 우리 증조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네. 찾아보니까 누구 땅이야? 찾아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어. 명의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돼 있어.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내 땅. 증조 할아버지 명의 땅이니까 상속됐잖아, 나한테. 그렇잖아. 내 땅이야, 내 땅. 가보니까 어떤 놈이 있네? 나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상 땅 찾기 운동이 나오는 거지.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취득시효 나중에 배우겠지만, 취득시효가 여전히 있지만, 일단 소유자는 나기 때문에 어떤 놈이 내 땅에 가 있으면 나가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면 소유권은 불변이니까. 왜? 상속에 한 물건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 명의 땅에 있으면 그건 내 땅인 거야, 무조건. 법적인 소유자가 나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다음에 판결도 마찬가지. 경매, 공인수 이거 나중에 보면 돼. 자, 건물이 하나 나왔네? 토지가 하나, 땅이 하나 나왔어요, 경매로. 내가 경매에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우리가 경매가 종료된 시점은 뭐냐면 경락대금 완납 시에 종료가 돼요. 요즘 매수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돈 다 내면 경매가 종료해요. 그러면 내가 돈 다 냈어요. 매수자금을. 그럼 다 내는 순간 내 거야? 내가 등기가 내 거야? 돈 다 내면 내 거예요, 그냥. 내면 등기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돈 다 내면 법적인 소유자는 나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공용징수. 국가가 땅 수용해요, 안 수용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나 땅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수용에 가잖아. 수용에 간 다음에 수용이 끝나는 것은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때 끝나요. 그러면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순간 국가나 지방자치에 되는 거지. 명의가 4명이 있다 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국가나 지방자치가 하게 돼버려요.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 법점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법률 행위로 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등기해야 돼. 근데 법률에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 상속, 판결, 경매, 공인수, 기타 법률에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요.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앞으로 이 얘기도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이 얘기 계속. 왜냐면 이걸 모르면 법을 이해를 못해요. 물건을 이해를 못해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능력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